사과 한 알, 계란 2개. 1982년 가을 어느 날 나는 학교 정문을 들어섰다. 이화교를 지나는데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다. 걸음을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 평소 잘 입지 않던 치마를 입고 뾰족 구두를 신은 탓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 학교는 정문을 들어가면 바로 다리가 있고 그 다리 이름이 이화교다. 다리 밑으로 기차가 지나갔다. 기적이 울리고 저 멀리 기차가 다가올라 치면 우리들은 기차 꼬리를 밟기 위해 이화교 다리 위로 달려가곤 했다. 기차 꼬리를 밟으면 행운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다리는 더 이상 꼬리를 밟기 위해 달려가던 낭만적인 다리가 아니다. 지금 저 다리를 건너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구별되는 낯선 삶이 나를 뒤덮쳐 올 것이다. 함께 걸어가고 있던 단짝 완의 얼굴에도 가득 긴장이 번져 있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동기 중 가장 논리적이며 판단력 있는 친구였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최후의 유혹을 생각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마지막까지 유혹한 사탄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 작가는 예수가 마지막으로 꿈꾼 것을 일상의 소소한 행복, 안온한 가장으로서의 삶으로 보았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와 사랑을 나누고 나사로의 2 여동생 말타, 마리아 자매와 가정을 꾸리지만 그건 꿈이었다. 꿈속에서 예수는 절벽과 벼랑뿐인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한다. 내가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누가 알아줄 것인가? 회한에 빠진다. 그의 작품은 당연히 교계의 반발을 샀다. 인간의 몸을 받은 신의 아들 예수는 존재 자체가 모순적이었다. 나는 신앙과는 별개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 서사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꿈에서 깨어난 예수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최후까지 명예롭게 그의 자리를 지켰다. 이화교 다리를 건너면서 나도 그랬다. 그 순간 내가 생각한 것은 역사의 정의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아니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를 가족들과의 단란한 생활이 사무치게 다가왔다. 그 소시민적 행복과 헤어지기 싫었다. 좀 더 좋은 조건을 꿈꾼 적도 있었고 엄마 아버지에 대해 불만도 있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복한 가정이었다. 돌을 앞둔 큰 조카의 하얗게 웃는 얼굴, 언니 오빠가 대학에 합격할 때마다 엄마를 업고 집안을 돌던 아버지, 도끼 눈을 뜨고 부활을 내던 아버지의 모습, 묵묵히 앉아 쇠탈을 뜨고 있는 엄마, 엄마가 구워준 고구마를 가운데 놓고 도란도란 얘기하던 우리 남매들, 대학 입학식 때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눈길,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됐다며 기뻐하던 엄마 얼굴, 바가지 과자를 하나씩 나눠주던 큰오빠의 두툼한 손등.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모자람이 없었던 집이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머리맡에 선물이 놓여 있었다. 둘째 오빠는 심지어 내 머리맡 선물을 몰래 가져가기까지 했다. 성적이 떨어져 성적표를 숨기다가 아버지에게 들켰던 순간까지 이화교 다리를 건너 대강당 앞으로 걸어가는 몇 분 동안 많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돌아가고 싶었다. 방금 전까지 내 소유였던 모든 행복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지금 내가 시위 주동을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세상이 정지하는 것도 아니었다. 천지가 개벽할 일도 없었다. 돌아갈까? 소용없는 일이었다. 유인물을 뿌리려다 발각돼도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을 때였다. 시위 미수는 더 센 형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미 미수범이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낡은 세상을 파괴해야 한다. 새 세상을 만들려는 나는 과거의 나와 결별해야 한다. 22살 젊은 내겐 감당하기 어려운 엄숙한 시간이었다. 대학에 들어가 소위 지하서클에 들어가면 단계별로 학습을 하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의무가 부여된다.
대학교 1학년 새내기 때에는 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기 위한 학습이 진행됐다.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8억인과의 대화, 아랍과 이스라엘 등은 필독서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 치마 휘날리며 등은 참고서에 가까웠다. 이와 함께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을 순화시킨 서적들을 읽었다. 그런 책들은 대개 금서였다. 그러나 간혹 욕망과 이성의 변증법류 책은 서점에서 살 수 있었다. 이런 류의 책들은 직설적으로 변증법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접근한 형식의 책이었기 때문이다. 대학교 1, 2학년 땐 형식적 객관성을 유지한 책들을 통해 변증법을 접했다. 장길산이나 토지, 남과 북 등의 대하소설은 새내기 필독서였다. 지금도 궁금한 것은 선배들이 가끔 프린트로 나눠주었던 팜플렛들인데 도대체 선배들은 그런 유인물들을 어디서 구한 걸까 궁금했다.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6.25 북침서를 담은 복사물이었다. 남한 정부가 휴전선 부근에서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고 6.25가 그에 대응하기 위한 민족 해방 전쟁이었으며 사실상 북침이라고 규정한 유인물을 접한 적이 있다. 그때 내가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만일 6.25가 사실상 북침이라는 이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동안 나는 거짓을 배워온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거짓을 사실처럼 가르칠 수 있었을까?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역사 선생님까지도 이 거짓의 대오에 동참했다는 것이 아닌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선배들과 내 친구들이 어떤 토론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저 선배들은 빨갱이다. 나는 저 빨갱이들을 경찰에 신고해야만 한다. 빨갱이와 같은 세미나를 한 나도 빨갱이로 몰리지 않을까? 나는 서클에도 나가지 않고 서클 친구들을 피해 혼자 다녔다. 막상 선배들을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지하철 안에 보면 간첩신고 113이라고 붙어 있었다. 113으로 전화를 걸어 선배들을 안기부에 꼰질러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경찰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그 또한 엄두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그 경찰이 민주경찰도 아니고 군부 독재 정권의 충견이라고 비판받고 있던 상황이라 더 그랬다. 이후 어찌어찌하여 내가 다시 서클에 나가게 되고 공부를 계속 이어갔는지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충격은 충격대로 받고 선배들에 대한 처리 문제는 머릿속 한 구석으로 미뤄둔 것 같다. 좀 더 공부를 한 뒤 판단하겠다고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평가할 때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각자 선 자리에 따라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다원주의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마흔이 넘어서였던 것 같다. 사회적 존재 형태가 그 사람의 의식을 결정한다는 사회과학적 명제들은 여전히 유효했다. 2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철학과 역사 공부를 시작한다. 서양 철학사와 해겔 변증법을 공부하고 나면 수많은 지식들이 머리에 쌓여 식자연하게 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 상태에서 사적 유물론이나 변증법적 유물론을 공부한 뒤 우리의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세미나한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나면 말 그대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동시에 나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역사적 소명의식에 밤잠을 설치게 된다. 김학준 교수의 러시아 혁명사도 그때 읽었다. 혁명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시대가 있었다. 로 시작되는 러시아 혁명사는 서문만 읽어도 두려움과 설렘에 가슴을 부풀게 했다. 혁명사를 공부하고 나면 고등학교 때까지 악의 상징처럼 보였던 레닌, 트로츠키, 모택동,
호치민 등이 민중의 영웅처럼 느껴지고 나도 그런 영웅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책이 국내에 반입되기 시작했는데 스칼라 피노의 김일성 연구 논문이 필독서가 되었다. 김일성에 대해 극단적인 악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에게 그 논문은 젊은 김성주가 실제로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영웅이라는 것을 사료를 통해 증명해 주었다. 내 친구 중 일부는 김일성 예찬론자로 바뀌어 갔지만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나는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했다는 사실은 받아들일지라도 민족의 영웅이라고 생각되진 않았다. 김일성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뀐 것은 오랜 후였다. 1988년 들어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벌어졌고 황석영 씨의 그것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한겨레 신문에 북한 관련 보도 등을 접하면서부터였다. 간혹 나를 종북이라든지 친북이라고 매도하는 언론이 있는데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다. 북한의 존재로 인해 민주화 운동을 해오면서 법이 규정한 처벌 이상의 고통을 당해온 우리가 친북이긴 어렵다. 게다가 어떤 때 북한은 남한 독재 정권의 깔맞춤 상대로 보였다. 마치 양쪽 정부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때맞춰 이런저런 양측 정부가 써먹기 좋은 일들을 벌여주지 않았던가. 이 또한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나의 의문이다. 물론 민주화 운동가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한 것이 직접적으로 북한 때문은 아니다. 북한이라는 적을 이용해 정권 유지를 할 필요가 있었던 독재 정권의 비열함이 더 큰 이유였다. 옳건 그르건 정서적으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이 일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은 감정적으로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6.25를 겪었고 북한이 남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이 살상당한 경험을 가진 우리가 관념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이라 한다면 그 또한 관념의 유희다. 그러나 두 분은 지도자로서의 통찰로 남북관계 개선이 우리 민족의 앞날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이성적 판단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했을 것이다. 3학년이 되면 1학년의 세미나 지도를 맡아야 한다. 당연히 1학년을 지도하기 위해 1학년 새내기 때 했던 공부들을 다시 복습해야 했다. 그런데 1학년을 지도하기 위해 다시 읽은 1학년 커리큘럼 속 서적들은 3학년이 되어 읽으니 새로웠다. 1학년 땐 생각의 반전으로 괴로웠는데 3학년 때 다시 전환시대의 논리나 8억 인과의 대화 혹은 우상과 이성 등을 읽으니 이 또한 한 지식인의 평가일 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제야의 대석학 이영희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과 책의 내용을 100%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느껴졌다. 그러나 1학년 새내기들에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지도할 수는 없었다. 후배들을 헷갈리게 할 것 같아서 나는 1학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 1학년에 맞게 세미나를 이끌어갔다. 3학년 말이 되면 위장 취업으로 공장에 들어가 노조 조직 활동을 할 것인지 시위 주동을 통해 군부 독재의 정치적 저항을 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사실 결단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다. 결단이라는 말에는 용기를 내거나 내지 못하거나 중산층적 삶을 끊거나 끊지 못하거나 식의 일도 양단의 느낌이 들어있다. 지금 돌아보면 공장에 들어가 노조를 조직하는 일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일이다. 공장에 들어간 초짜가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학습을 하자거나 한다면 오랫동안 공장을 다닌 노동자들이 콧방귀나 끼겠는가. 물론 당시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고 그 결과 누군가 콕 찔러주면 폭발할 거라는 선배들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85년 투쟁론에 근거한 선후련식 노선이 등장했다. 선후련 소속원들은 공장에 들어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노사분규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같았다. 한두 현장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를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선후련식 정치투쟁은 실패하고 말았다. 나 역시
공장에 들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튕겨져 나오고 말았다. 22살의 내가 공장에 들어가 몇 개월 만에 어떻게 노조를 만들고 노동자를 조직화해 뭔가 할 수 있겠는가. 내 친구들 여럿이 공장에 들어갔는데 노조 결성까지 해낸 친구는 거의 없었다. 공장에 들어간 지 첫 1년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노동에 적응하지 못하여 대부분 공장을 나왔고, 그런 친구들은 공장 주변에서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거나 노동교회를 통해 야학을 하는 길로 방향을 틀었다. 끈질기게 공장 생활을 하면서 1986년 구로지역 연대투쟁 등을 이끌어낸 일부 학생 출신 노동자들은 평가할 만하다.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적성이 맞았다고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시위를 주동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장에 들어가 노조를 결성하는 길보다는 훨씬 더 눈에 보이는 길이었다. 다시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 머릿속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했지만 내 몸은 어느새 시관 앞으로 다다랐고 나는 늘 다니던 시관 4층 복도를 향해 걸어갔다. 갑자기 확성기가 제대로 작동할까 걱정되었다. 나는 화장실로 들어갔고 화장실에서 확성기를 작동하다 그만 확성기가 켜져 버렸다. 순식간에 확성기 소리가 화장실 안을 가득 채웠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식은땀이 흘렀다. 시위조차 못하고 시위 예비 음모로 잡혀가게 될지 몰랐다. 당황해 어쩔 줄 모르다가 나는 배터리를 빼버렸다. 가슴이 사정없이 쿵쿵거렸다. 나는 화장실에서 숨을 죽이고 미동 없이 웅크리고 있었다. 5분 정도 지나도 인기척이 없었으므로 나는 다시 건전지를 확성기에 넣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닫았다. 그리곤 C관 동뜨기로 점 찍어둔 강의실로 들어가 4층 난간에 섰다. 그리고 플랜카드를 내렸다. 유인물을 뿌렸다. 그리고 확성기를 켰다. 다행히도 확성기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잔디밭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클 친구들, 과 친구들이 완이를 가운데 두고 대오를 형성했다. 그리고 나는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읽어내려갔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유인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내가 4층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었으며 자칫하면 떨어져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유인물을 다 읽어갈 무렵 시관 앞 잔디광장 주변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였다. 아버지는 나를 향해 뭐라고 소리치고 계셨다. 그리고 잠시 뒤 형사들이 나를 덮쳤고 형사들이 나를 덮치는 순간 아버지가 C관 문제의 강의실로 들어오셨다. 얼마나 황급히 오셨는지 아버지는 옷조차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셨고 단추도 제대로 깨지 못한 상태였다. 아버지가 다가와 내 따귀를 때리셨다. 그리곤 이제 내 인생은 조졌다 라고 하시곤 주저앉으셨다. 건장한 형사들이 양쪽에서 내 팔을 잡았다. 형사들은 무섭지 않았다.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순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하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 장면에 왜 나타나신 걸까? 왜 내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게 되신 걸까? 수갑에 채워져 잡혀가는 내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그것이 단순한 민망함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죄스러움 때문인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당시엔 그 순간 아버지와의 만남,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끌려가는 나, 그 장면이 전부 못마땅했고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다.